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제국 시기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노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대한제국의 선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97년 10월 12일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는데요. 자, 어디서 하냐면 환구단에서 하게 됩니다. 환구단은 황제 즉위식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고요. 여기 한자는 여러분들 원자입니다. 둥글 원자인데 한글로 읽을 때는 환구단, 그 다음에 한자로 표기를 할 때는 원구단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고종 황제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환구단의 사진입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환구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고종이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한 의미, 이유는 뭘까요? 교과서 속으로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죠?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자 둥글게 쌓은 단입니다. 제천례, 즉 하늘에 대한 제사는 고대 때부터 행해져 왔었는데 조선 초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제천례를 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어서 폐지되었습니다. 세조 때 다시 살렸다가 세조 때 다시 폐지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하늘에 대한 제사는 황제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선은 황제국이 아니니까 대국인 명나라는 할 수 있어도 조선은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폐지를 한 겁니다. 하지만 1897년에 고종이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황제만이 할 수 있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겠다라고 하게 된 겁니다. 황구단을 짓고 거기에서 황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럼 황제 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대한제국이 중국과의 사제 관계를 청산하고 끝내고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일제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주 독립국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대 관계의 뜻이 풀이가 나왔죠?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관계라고 했는데요. 이 사자가 섬길 사자입니다. 섬길 사자고 대자가 큰 대죠. 그래서 4대라는 것은 큰 것을 섬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거죠. 조선과 명, 조선과 청의 관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네, 황구단 모형 사진입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바로 황구단이에요. 1897년 10월 12일에 고종께서 황제 즉위식을 할 때는 이 부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황궁우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나와 있죠. 이거는 1899년에 따로 지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럼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황제 즉위식 때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네, 지금 옆에 황궁우가 보이죠? 그래서 1899년 이후에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는요, 여러분들 황구단은 사라졌어요. 일본이 1913년에 이 자리를 허물어버리고 대한제국에 있어서는 뜻깊은 장소죠. 제국을 선포하고 고종께서 황제 즉위식을 한 장소이니까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1913년에 일제에 의해서 철거되고 이 자리에 조선 철도 호텔을 세워버립니다. 자, 현재 남아있는 거는 이 황궁우와 그다음에 여기 둥근 문, 여기 보면 이 문이 남아있죠. 그리고 돌로 만든 북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황궁우 내부 모습인데요.
황궁우 그 건물의 용도는 여러분들 그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고 했죠. 그 제사를 지낼 때는 위패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위패를 모셔놓는 장소입니다. 지금 여러 개의 위패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선생님이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황천상제, 네, 하늘의 황제란 뜻이죠. 그리고 북두칠성 지신, 네, 별의 신입니다. 예, 이렇게 하늘에 관련된 신들의 위패를 모셔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뜻하는 천정에는 황제를 뜻하는 7조령, 발톱이 7개인 용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아무리 세봐도 발톱이 8개예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7개짜리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발톱이 7개다, 8개다 그런 논란은 있다고 합니다. 네, 황궁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한제국 선포의 의. 자, 대한제국이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자주 독립국가임을 알리기 위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황제로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조선을 다스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은 여러 가지 정책을 실현하게 되는데요. 토지, 산업, 군대, 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근대 시설을 마련하고 공장과 회사의 설립을 지원했고요. 학교를 많이 세워서 인재 양성에 대해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방력 강화입니다. 네, 황제 친위대를 2개의 연대로 증강, 즉 군대를 더 늘렸다는 뜻이고요. 호위군을 호위대로 증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위대는 2개 연대를 추가로 창설을 했고요. 자, 지방군, 지방을 지키는 군대를 2개 대대에서 6개 연대로 대폭 증강을 해서 경기도, 경상북도, 평양 등 그리고 국경지대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옛날에 우리 포졸이라고 했었는데요. 네, 군복도 갖춰 입고 제법 현대적인 군대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 분야입니다. 보험회사, 민간은행을 설립했고 근대적인 토지조사를 실시해서 토지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대식 도량형법. 여러분 여기 도량형이라는 것은 길이, 무게, 넓이 이런 것들을 재는 단위를 도량형법이라고 하는데요. 근대식이니까 여러분들 미터법, 그 다음에 킬로그램, 제곱미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겠죠. 자, 그리고 근대 설비를 갖춘 광산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동대문에 화력발전소를 설립해서요. 전기를 공급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도로에 가로등도 켜지고 전차도 운행을 하게 되었고 통신, 교통시설을 대폭 확충을 해서요. 네, 우편. 여러분들 우편하면 기억나는 사건 있죠? 네, 우정총국 개국 축하 파티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1884년에요. 네, 이걸 대폭 이제 확충을 하는 거고요. 전보망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를 설치해서 서울, 인천, 평양, 개성 등에 서로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철도도 개통되었습니다. 경인선, 서울과 인천, 경부선, 서울과 부산, 경의선,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사진들 나와 있습니다. 네, 전차 개통, 그리고 전기회사.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 간판이 한성전기회사라고 쓰여 있어요. 이때는 글씨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서요. 네, 한성전기회사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차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한강철도, 한강철교. 네, 기차가 다닐 수 있는 한강철교도 현대식의 모습, 현대식의 이런 큰 다리도 이제 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성은행이라고 하는 네, 은행도 설립이 되고, 그리고 보험, 네, 우리가 뭐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런 걸 대비해서 드는 보험 있죠? 이런 보험 제도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산 얘기했었죠? 네, 현대식 시설을 갖춘 이런 금광도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서양의 학문과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근대식 학교가 설립되었는데요. 네, 2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전문 학교도 설립이 되었는데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가르쳤고요. 경성의학교가 설립되면서 의사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철도학교에서는 기관사를 배출했고요. 미국과 유럽 등의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대한제국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여러분들 근대식 학교의 모습입니다. 교실에 앉아서 칠판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서당의 모습이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도 지어졌고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학교는 외국어 전문 학교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외교 분야입니다. 네,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청을 설립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북간도를 우리의 영토로 편입하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와 통상조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 외교 분야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분야에서는 순회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사또,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군대도 관장을 하고 행정, 재판 모든 것을 다 해결했었죠. 하지만 재판소를 이렇게 설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종합병원인 제중원, 그 다음에 해민원 같은 병원들을 설립을 했습니다. 관리들의 복장이 한복에서 양복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관리, 군인, 경찰들은 이제 상투를 자르고 단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제국 근대화 노력의 의의는 국가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여 비교적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대한제국에 내정 간섭을 심하게 하게 되죠. 바로 1년 뒤인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아닙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란 가정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의 근대화 노력이 이런 두 가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황제의 권리를 너무 강조해서요. 고종에게 권력이 집중이 됐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지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대한제국 선포의 의의는
대한제국이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자주 독립국가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산업, 군대, 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했고 여러가지 근대시설을 마련하고 공장과 회사의 설립을 지원했었습니다. 많은 학교를 세워서 인재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여 비교적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추진된 점은 좋았어요. 그렇지만 황제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한계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산의학의 과정과 항일의병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